네, 이번 시간은요, 측정 표준과 정보에 대한 단원입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 보면, 측정과 어림 이렇게 나있지, 요것에 대한 비교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될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측정은요, 우선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든 길이든 부피든 무언가를 우리가 재는 활동이다 라는 거야. 따라서 측정 도구를 반드시 사용하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측정을 했으니 당연히 우린 수치와 해당하는 단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겠지. 그걸 보고서 우리가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라는 게 가장 큰 측정의 장점이에요. 그럼 오른쪽 볼까요? 어림에 해당하는 건 뭐냐? 우선 가장 큰 장점과 특징이었던 측정이랑은 달리 얘네들은요, 측정 도구가 없다라는 거야.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추정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뭐야, 그냥 감으로 찍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요. 너무나 그 이전에 많은 과학적인 사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는 여러 번의 측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느낌으로 우리가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막연한 추정이 아니고요. 이러한 경험에 의한 정확한 어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측정 경험이 1에 2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정확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렇지만 측정하는 도구가 없다라는 게 큰 특징이죠.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는 실제 특정 장비가 있을 수 있고요. 부피를 어림한다라는 거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부피에 해당하는 측정 도구로서 요 모습 사진은 예시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림의 예는 뭐냐면 요 사이에 눈금 간격 10을 1로만 나눠줬다 이거야. 나눠 놓았다 이거야. 그랬을 때 그 1mm에 해당하는 요 사이값 즉 0.1부터 0.9까지에 해당하는 요 구간을 어림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조심해야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눈금 실린더가 나오자마자 이거 어림에서 봤어. 어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 정확한 측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림의 역할을 많이 묻는데요.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가 1cm 정도 또는 5cm 정도 센티의 단위를 재려고 하는데 막 미터를 재는, 킬로미터를 재는 이렇게 측정 도구에 대한 감이 없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움, 경험,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야. 그리고요, 측정을 한 결과값이랑 의미를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측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실제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그리고 대멸종했어. 그래서 현재는 만날 수가 없어. 이런 부분에서 어림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그 읽는 방법의 한계, 방금 예를 들었던 이러한 사이값에 대한 이런 부분을요, 분할해서 우리가 어림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측정과 어림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역할에 대한 거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 들어가 보면 측정 표준이다 라는 게 조금씩 변해왔어. 얘가요 기준이 되는데 변한다 이 말 자체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과학적 기준이라는 게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조금씩 변할 수 있거든. 그런 부분을 정밀도의 증가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첫 번째 질량에 의한 측정 이렇게 변화되는 과거와 현재 상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 의한 그리고 길이에 의한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표준들이란 말이야. 측정 표준. 그 표준에서도 표준. 표준의 표준이 되는 건 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의 표준이다. 요런 말을 쓰기도 해요. 됐어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량을 측정하는데 미세한 오차들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면 문제점이 있죠. 인식하고 그거를 개선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플랑크 상수라는 변하지 않는 이러한 물리 상수들을 활용합니다.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얘를 다 외우라고 하진 않으실 거야. 하지만
지금 본 요대로 플랑크 상수를 가지고 우리가 질량을 이렇게 기본 단위로 측정하게 됐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매칭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 그어 놨거든. 그래서 시간으로 내려가 볼까? 시간에 해당하는 거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러한 1초의 정의가 정확하게 지구 자전 공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자에 의한 세슘 원자예요. 진동수를 사용해서 얘네들이 몇 번에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변하지 않는 물리상수로서 잡은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 매칭 대표하는 것들이야. 길이에 대한 측정 표준의 변화 이렇게 나있죠.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 번 계속 측정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금속으로 만든 육에 손상도 생기고 변화도 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요 빛의 속력, 속도 상수를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 장치, 측정의 정밀도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측정 표준에 대한 거는 과거에서 현재의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되었는가 또는 어떠한 물리 상수를 사용해서 기본 단위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뒤로 넘어가 보자. 이렇게 만들어진 측정 표준을 우리는요 활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일상생활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측정이다 라는 용어 자체가 과학적이잖아. 그래서 과학기술에 해당하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가 예시 문제가 요번 단원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시를 각 학교 해당하는 출판사 또는 부교재 이런 별로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위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앞선 1단원이랑 같이 나오면서 다시 복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세먼지 농도에 해당하는 요 대표 단위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면 문제에서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우리가 감을 가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익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의료 분야에서 혈당의 측정이라든지 공장 소음 또는 이제 층간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상황들이 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측정을 어떻게 측정 표준값으로 활용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음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단위를 좀 알아야 되는데 데시벨이요. 가장 작은 걸 0으로 기준으로 뒀을 때 이렇게 10의 n승 10의 제곱수에 해당하는 요 상황에 따라서 10, 20 이런 식으로의 표기법은 좀 익혀줘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참값을 측정한 근사값들과의 차이로서 오차에 대한 개념도 알 수 있고요. 이 오차가 적을수록 또는 오차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괜찮다. 이러한 기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증표준 물질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게 정확한 측정값이 표기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인 확인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정을 해줘야 돼.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우리가 소통이 되겠어?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과학적인 상황에 대한 다른 기준, 측정 단위가 달라서 생긴 문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시간도 비용도 너무나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명확하게 하고 정확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연결이 되려면 이 기준이 정말 필요하겠다. 정확한 기준에 대한 그 유용성을 언급하게 됩니다. 말한 것처럼 일관성,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도 다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텐데 이 데이터가 다 공용으로 쓸 수 있어야 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요.
정확성. 이건 뭐 당연하죠. 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 기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효율성. 효율성은요, 일단은 한번 측정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값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협력해서 우리가 더 발달을 야기시켜야 되잖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요런 게 대표 예시로 출제되면서 특정 표준에 왜 유용하고 필요한지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 줍니다. 얘네 일단 보시면 화성기후 궤도선이다 라는 게 우선 협업이 들어갔는데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준으로 특히나 다른 단위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완전히 궤도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 표준 단위, 국제 단위계를 사용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점검이 조금 부족했던 아주 뼈아픈 이러한 역사를 남겼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필요하고 유용하다라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뒤로 가세요. 신호와 정보 요걸로 볼게요. 첫 번째 자연의 신호와 정보를 들어가 보면 신호는 일단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로 받을 거예요. 전달이 되는데 빛, 소리, 지진파 등등등의 예시가 밑에 나와 있고요. 이러한 신호를 우리가 받아서 정보화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유용한 형태, 이렇게 만드는 걸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먼저 받아야 되겠지? 그거는 자연에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뿌려지는 이러한 신호를 분석해서 정보화 시키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열과 같은 것 적외선의 파동 신호를 감지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건데 조금 당연한 태양빛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적외선의 측정, 열에 대한 데이터야 그런 것들의 분석 그리고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유용한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의 양대 산맥인데 일단 가장 큰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부분을 이제 연결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요. 얘네가 연속적인 값이냐 불연속적인 값이냐 라는 거야. 그랬을 때 아날로그 속력계, 아날로그 이러한 온도계라는 포인트는요. 끊어짐이 없이 연속적인 데이터야. 그래서 바늘의 형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오케이? 그리고 온도계가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띡띡 뜨는 걸 우리가 디지털 온도계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불연속적인 숫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온도에 끊어짐 없이 쭉 올라가는 연속적인 이런 부분에서 큰 범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신호를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프화 시켜보면요. 마찬가지로 연속과 불연속에 이어지는 상황인데 시간이 변화하는 시간의 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얻는 정보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는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라는 거고 디지털 시계는 해당하는 수치 띡띡띡 불연속적인 이러한 데이터를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도 우리가 우선은 가시적으로 눈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의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건데 요거는 잘 구분해야 돼. 장점은 뭐냐? 발생한 모든 신호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마치 요 문장만 보면은 모든 신호를 다 그러니까 누락되는 거 없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니까 좋겠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사실 여기만 필요하고 여기만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일단 받아야 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우선은 장점 조금 더 연결해 볼게요. 실제 상황처럼 실제 우리가 신호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밀하게 다 표현이 가능하다. 왜냐? 연속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미세한 변화도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단점은 뭐냐? 이렇게 주변에 소위 말해서 잡음들까지 다 우리가 받아야 되다 보니 이러한 외부 요인에 의한
필요한 신호가 잘 안 들리거나 안 보이거나 이러한 신호의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런 걸 신호가 손상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딱 그 구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속적인 신호다 보니까 저장과 전송하는 데 용량 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공할 때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적인 이러면 연속적인 이렇게 되는 거고 의외로 카메라에 이 필름 저장된 사진들 요거는 왠지 사진이 딱 형상화돼서 그런지 이게 연속이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 잘 눈여겨봅니다. 오른쪽 디지털 신호로 가서요. 불연속적이다 이건 알고 있지요. 얘는 일단 잡음의 영향이 적겠지. 그래서 얘들아 큰 흐름은 뭐냐면 서로의 장단점 요것들이 이렇게 장단점이요. 매칭이 될 거야. 크로스로.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에서 이런 식으로 상황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들어가 보면 얘들은 잡음이 적으니까 적은 용량으로도 많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멀리까지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0과 1에 이러한 이진수다라고 하거든. 이러한 이진수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저장도 쉽고 전송도 빠르고 이러한 가장 큰 장점을 가져요. 오케이? 그래서 신호의 가공도 쉬워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복제, 위조 요것도 쉬운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장점, 무조건적인 단점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 사회가 획일화되겠죠? 이러한 장단점이 항상 양면한다. 오케이?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의 정보의 손실. 내가 필요한 게 여기인데 여기가 손실될 수도 있잖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원래 정보 그대로 기록되지 않고 조금 조작에 대한 아까 위조 같은 이런 부분이 그냥 보편적인 상황으로 단점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 출력할 때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변환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휴대전화 이런 거에서 당연히 쓰고 있고요. 대부분의 신호 전달하는 최근에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에서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뒤로 가보면요. 이런 과정에 대한 걸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볼 건데 자연의 신호 연속적인 걸 그리고 디지털 이렇게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날로그 전기 신호다. 요거 좀 체크해놔야 되더라. 그림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요 아날로그 전기 신호가 의외로 직관적으로 매칭을 잘 못하더라고. 볼까요? 우선은 자연의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요, 센서가 전기 신호로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전기 신호를 한번 바꿨고, 전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디지털 신호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요거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다. 오케이? 그런 다음, 변환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디지털 신호 1과 0이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진수를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11로 이렇게 시작했을 때 2로 계속 나눠주는 거지. 근데 읽을 때는 요렇게 읽어주는 요 순서입니다. 오케이? 디지털 신호의 특징은요. 일단 간편해. 그리고 재생, 저장 이런 거 전송까지도 매우 편리해요.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로 이렇게 변환하면요. 아까 말했던 단점들이 나올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요거는 리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은 얘네들은 필요한 것만 저장하다 보니까 적은 용량으로 많은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잡음이 없는 선명한 신호, 우리가 원하는 뚜렷한 신호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장점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센서에 대한 거. 센서는 문제에 반드시 하나가 나올 건데 센서의 종류에 대한 요것들 우리의 감각기관들과 센서 어떤 것들의 이제 매칭인가 나올 거고요. 다시 한번 위의 상황을 좀 정리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센서는 다양한 신호를 감지하는데 이게 자연적인 신호들, 아날로그적인 신호들이 많다 그랬죠? 그거를 전기 신호로 변환했다. 여기도 변환했으니까 바로 디지털이다. 이거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전기 신호, 아날로그. 오케이?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센서를 통해서 아날로그 형태의 자연 신호가 그 다음 디지털의 전기 신호로 또 한 번 바뀌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디지털의 신호 이렇게 되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보시면 여러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감각들, 시각이면 눈, 청각이면 귀 이런 식으로 연결되죠? 근데 이렇게 두 개씩 나눠지는 게 있어. 압을 받는 거 그리고 온도를 느끼는 촉각. 오케이? 그런 부분에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으로 연결된 예시까지 이렇게 광 센서다. 이렇게 되면 빛을 감지했네. 그것에 광으로 연결되는 비접촉형 온도계.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측정하는 온도계도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소리 센서, 압력 센서 이렇게 연결되죠? 여기에서도 하나 좀 봐야 되는 건 후각. 가만히 있어도 코의 위치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기체들이지. 그치? 그래서 가스 센서예요. 화학 센서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화학에서 가스와 화학에서 이온으로요. 오케이? 그랬을 때는 이온들은요. 맛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액체들 이렇게 또 미각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예시들을 한 번씩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화재 경보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시들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터치패드, 터치스크린 이런 것도 많이 접목시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압력, 압을 느낀다 라는 거. 가속도 센서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밑으로 좀 빼놨는데 이 가속도 센서는요. 운동 변화를 감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일상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 가로 세로의 회전 이런 게 가속도 센서예요. 몰랐을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현실 상황이랑 잘 예시를 매칭해서 이런 것들이 더 일상에서 쓰고 있는데 몰랐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센서들이 나와 있지요. 요거는 사실상 이제 여기 부분은 학교 재량이에요. 학교에서 예시를 조금 추려주실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아야 돼. 모든 학교에서 요 센서의 종류와 이 센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 예시, 여기 파트는 다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여기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얼마만큼 다양하게 예시를 좀 세분화해 놓고 이런 것들의 용어들을 좀 더 접하게 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해서요. 요거는 하나하나 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 요거는 선생님이랑 이제 해결해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요 디지털 정보가 현대 문명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 하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 은근히 서술형 쓰게끔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보를 디지털로 변하는 이러한 기술은 계속 발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이렇게 얻어가야 되는 세상이 됐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장점들만 잘 활용하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문제는 대량의 정보들이 동일한 복제와 전송, 그러니까 저작권의 침해라든지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정보의 유출,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장단점 중에 아주 큰 문제점이다. 이거를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좀 상황들을 잘 인지해서 잘 적용을 해야 되고 너무나 무분별한 건 악이 될 수 있어요, 얘들아. 아무리 편리하고 필요해도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정보, 일상생활, 산업, 과학,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 중에서 최근에 좀 급변했다면 전자상거래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의 구입, 은행 안 가도 된단 말이야.
금융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이 가장 큰 성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들도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장단점 이렇게 과학적 사고를 잘 해 나가도록 합니다. 네. 뒤로 와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예요. 뭐냐?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변환해 갈 거거든? 그런데 연속적인 거를 불연속적인 걸로 변화시키는 상황이다 이거야. 과정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요. 반드시 얘네들에서는요. 잃는, 없어지는 그러한 데이터 정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 자르는 시간의 간격이 촘촘하면 할수록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딱 여기만 필요해. 이게 아닌 이상은 전반적인 걸 좀 간결하게 보고자 한다면요. 이게 좀 촘촘해야, 그래야 시간 간격의 요 간격들이 좀 촘촘해야 읽는 데이터가 적어지겠죠.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데, 여기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변환하는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요. 없어지는, 유실되는 그러한 정보를 좀 더 줄이고자 한다면 얘네들의 간격 좀 더 촘촘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이 간격이 촘촘하면 할수록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 얘기죠. 그러면은 원래의 신호와 유사한 디지털 신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예시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소리의 또는 길이의 이런 여러 측정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예시들이랑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그러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고생했습니다.